자, 오늘 이제 이야기할 내용은 우리 콜로렉탈 캔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볼까? 콜로렉탈 캔서는 요즘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또 그 예전부터도 서양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이런 캔서였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이런 암이고 또 그 남자의 경우에는 세 번째 사망 원인이기도 하죠. 프로스테이트 캔서 그리고 런 캔서에 이어서 어, 그, 세 번째로 흔한 사망 원인이 되고 여자 같은 경우에도 브레스트 캔서, 런 캔서에서 세 번째로 흔한 사망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한 18명 중에 1명꼴로 그 평생에 한 번은 걸린다라고 되어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20명 중에 1명꼴로는 뭐 콜론 캔서에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2010년도에 그 국가암 등록 사업 연례 보고서라고 하는 통계 자료에서 보면 남자의 경우에 스토마 캔서, 런 캔서, 그다음에 리버 캔서에 이어서 콜렉탈 캔서가 네 번째로 많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자의 경우에는 브레스트 캔서, 사이로이드 캔서, 스토마 캔서에 이어서 역시 네 번째로 콜렉탈 캔서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서양에서는 워낙에 예전부터 이렇게 그 식생활과 관련해서 원래부터 이 콜렉탈 캔서가 많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예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사실 지금 이 앞에 있는 런 캔서, 스토마 캔서, 뭐 리버 캔서 뭐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약 그 한 10여 년 전과 비교를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 그 증가 추세는 굉장히 더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스토마 캔서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꾸준히 많았었던 캔서이고 뭐 런 캔서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이제 리버 캔서 같은 경우가 이제 헤파토마나 콜란저셀 카시노마 등이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이제 많았었던 이유가 헤파타이티스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그 발생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감소 추세인 반면에 콜로렉탈 캔서는 굉장히 그 증가 추세가 뚜렷한 이런 양상이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브레스트 캔서, 사이로이드 캔서가 뭐 가장 많죠. 게다가 최근에는 정말 이게 급증 추세인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사이로이드 캔서 같은 경우에는 뭐 갑상선 초음파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또 건강검진 등에서 굉장히 작은 노듈들도 조기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증가 추세가 뚜렷하고 마찬가지로 콜렉탈 캔서도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이제 식이 습관 등이 많이 바뀌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콜렉탈 캔서가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을 쭉 통계를 내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5-year survival,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이 환자의 5년 생존율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콜론 캔서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70년대에만 하더라도 콜론 캔서 한번 걸렸다. 그럼 거의 이제 반은 5년 생존율이 반은 죽고 반은 살고 이 정도가 됐었는데 80년대에 넘으면서 한 60% 정도까지 올라왔고 최근 한 이제 10년 정도 사이에는 한 65%. 사실 이제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여하튼 75년에서부터 지금 한 30년 정도 텀 동안에 거의 한 15%, 한 10에서 15%가 좋아졌는데 굉장히 큰 비약적인 발전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고 렉탈 캔서의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 약 50%가 조금 못 미치던 것들이 최근 10년간에는 이제 67%까지 굉장히 많이 서바이벌이 좋아졌죠. 이렇게 좋아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 수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수술이니까 수술 기법도 많이 좋아졌고 수술 기법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 수술 그 기구들의 도움이 굉장히 컸어요. 뭐 여러 가지 수술에 필요한 도구들 기구들이 발전하면서 도움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항암제라든지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프로토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같이 사용을 하면서 이 오버롤 서바이벌이 생존율이 굉장히 좋아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콜레렉탈 캔서는 크게 이제 유전적인 요소 그리고 뭐 가족력 그 다음에 그 이도저도 아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자라는 스포라딕 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히레디터리 폼은 이거는 아주 전형적으로 그 그러니까 이건 유전 질환이죠, 유전 질환. 그래서 이것은 뮤테이션이 진의 뮤테이션이 발생하면서 계속 세대별로 이어지면서 유전이 되는 건데 특징적으로 이 환자들을 쭉 모아놓고 보면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니까 여기서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지만 일단 패밀리 히스토리가 아주 뚜렷하게 있다라는 거. 대부분 이제 오토조말 도미넌트로 이렇게 유전이 되면서 세대를 물려서 계속해서 그 코로렉탈 캔서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다 특히 이제 영에이지 온셋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콜론 캔서, 렉탈 캔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반 캔서들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FAB이라든지 HMPCC 그래서 패밀리 아데노마토스 폴리포시스나 이제 히레디터리 non-폴리포시스 코로렉탈 캔서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사실 이 세 가지 폼 중에서 가장 드물죠. 가장 드물게 발생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상적으로는 뭐 만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런 환자들을 만나기가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사실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그 시험 문제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그 히레디터리 폼이 굉장히 뭐 단순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기는 뭐 굉장히 간단하게 내기도 좋고 그래서 많이 국가고시나 이런 데서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들이긴 해요. 이쪽이. 반면에 이제 스포라딕 폼은 그냥 가장 많죠. 가장 많은 코로렉탈 캔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특별히 가족력도 없고 유전도 아닌 사람들에서 이제 콜론 캔서가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패밀리 히스토리가 없고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 70대에 많이 발생하는 우리가 이제 병동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타입이 가장 대부분 스포라딕 코로렉탈 캔서이고, 이거는 아까랑은 다르게 다른 동반 캔서를 동반하지 않고 아이솔레이티드 콜론 혹은 렉탈 캔서가 나타나고 이런 제네틱 뮤테이션이 그 점라인 뮤테이션, 점라인 레벨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소마틱 뮤테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그 대에서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콜론 캔서가 있다고 해가지고 꼭 뭐 이렇게 가족으로 유전이 된다든가 이런 폼이 아니라 대부분은 본인에게 한정이 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 패밀리아 코렉탈 캔서는 사실은 이제 앞에 두 가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최근에 좀 나온 이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 쭉 보니까 이게 히레디터리 폼 같은 경우는 아주 특징적으로 유전자 변이가 있단 말이지. 무슨 뭐 APC 진의 뭐 뮤테이션이라든지 이렇게 딱 뮤테이션이 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족력을 보아하니 이 사람 뭐 친척들 중에 이 사람도 콜론 캔서, 이 사람도 콜론 캔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래저래 그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그 연구자들이 이제 찾아내게 되었죠. 그래서 쭉 보니까 그 우리 가족력이 있는 집안이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영에이지, 그러니까 50세 이전에 콜론 캔서에 걸린 사람들이 몇 명이 있고, 또 그게 이제 또 퍼스트 디그리 간에 주로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이 집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나도 콜론 캔서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가족력이 있는 가족성 대장암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우리 집안에서 콜론 캔서에 걸린 사람들이 몇 명이 있고, 특히 영에이지 온셋이 있었고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콜론 스코프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아데노마가 발견이 됐다라든가 이른 나이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 히스토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미리미리 좀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일찍 검사를 시작해야 된다든가 이런 임상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별한 유전자 변이에 의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 이제 제네틱 폴리모르피즘이라든지 뭐 진 모디파이어 등의 이제 디펙트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콜론 캔서에 그 콜로렉탈 캔서가 아까도 말했듯이 쭉 생존율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발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 진 스터디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면서부터 콜로렉탈 캔서의 중요성이, 그 다음에 이제 콜로렉탈 캔서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어떻게 전이가 되어 나가는지 과정에 대해서 밝혀지면서 점차적으로 그 연구가 활발해지고 치료 성적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거 이제 책에서 본 적 있죠. 책에서 본 적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런 표인데 이제 우리 아데노마 카시노마 시퀀스라고 해요. 1988년에 최초로 이게 이 시퀀스가 밝혀지면서 아 이렇게 콜론 캔서가 진행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콜론 캔서가 딱 발견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노말 에피셀리움이죠. 노말 그 콜론 월의 노말 에피셀리움에서 이제 우리 APC 노말 티슈인데 여기 APC진이 작용을 해서 APC진의 뮤테이션이 작용하게 되면 에버런트 크립토포사이의 디스플레이지아가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에피셀리움 레벨에서 약간 뭔가 뭐 캔서는 아니지만 변화가 생기는 거죠. 에피셀리움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얼리 아데노마로 변하게 되고 아데노마 점점 커지는 거죠. 아데노마,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 아데노마, 레이트 아데노마 점차적으로 프로그레션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관여하는 진들이 KRAS라든지 DCC라든지 이러한 진들이 뮤테이션이 작용을 해서 어느 레벨에서든 작용을 해서 점차적으로 프로그레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P53이 또 작용을 해서 여기에 유전자 변이가 생기게 되면 아데노마에서 드디어 이제 캔서로 변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아데노마에서부터 캔서까지 발전해 나가는 이런 과정.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또 이 과정에서 이러한 유전자들이 작용을 해서 캔서를 결국은 진행을 한다라는 시퀀스를 밝혀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진 스터디들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뭐 새로운 약들이 항암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약들이 발견이 개발이 되고 하면서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뭐 또 이 단계에서도 또 캔서가 있었지만 그 캔서가 처음에는 대장 안에서만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과정들, 메타스테이시스를 이루어지는 과정에 또 어떤 다른 변화가 생기는지, 어떤 진들이 관여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유전자 스터디를 해보면 굉장히 이런 진들이 많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나타냈지만 굉장히 많은 진들이 있고, 이 진들의 또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들을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현재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노멀 티슈에서 튜머가 이니시에이션이 되고 프로그레션이 되고 결국 캔서로 발전해서 메타스테이시스가 이루어지는데, 요거 이제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아까 말했던 그 가장 대표적인 유전 질환인 팹과 HNPCC의 경우를 보면, 팹의 경우에는 결국은 캔서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주로는 APC진의 뮤테이션이 여기 APC진의 뮤테이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팹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니시에이션이 빠른 거예요. 튜머 이니시에이션.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아데노마가 발견이 되는 거죠. 20대, 30대쯤에 아데노마가 발견이. 그래서 이 단계가 요 단계 때문에 조기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아데노마가 자체가 생성이 빠르기 때문에 그 뒤에 프로그레션의 과정은 노말이지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캔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데노마가 20대 내지는 30대 정도에 발견이 되게 되면 이제 프로그레션 과정이 한 10년 정도가 일반적으로 10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빠르면 한 30대 내지는 40대 정도에 캔서가 발병이 되는 거지. 그리고 HNPCC 같은 경우에는 뭐 튜머 이니시에이션 과정은 정상인들과 비슷한데 결국은 요 엑셀러레이션, 그러니까 튜머 프로그레션 과정이 가속화돼 가지고 요 단계가 짧아지는 거야. 아데노마에서 캔서로 진행하는 요 단계가 단축되기 때문에 뭐 보통 한 40대, 50대 정도에 처음 아데노마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조금 더 빨리 그 정상보다 한 10년 내지 한 15년 정도는 빨리 캔서가 발견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콜로렉탈 캔서로 가는 건 아니고 한 70, 80% 정도에서 콜로렉탈 캔서로 진행을 하게 되고, 팹의 경우에는 그대로 내버리면 거의 100% 다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표니까 꼭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이런 아데노마 카시노마 시퀀스를 이제 뒷받침하는 근거들인데,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보니까 내시경적으로 보고 쭉 사람들을 보니까 폴립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결국은 캔서로 갈 가능성이 많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발견했을 때 요만해서 그냥 작은 폴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두고 보니까 시간이 쭉 지나면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캔서로 간다. 그래서 뭐 사이즈가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남아있는 비나인 아데노마였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인베이시브 코렉탈 캔서로 진행이 된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었고, 아데노마가 많은 환자들에서 결국은 코렉탈 캔서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반면에 이런 폴립을 계속해서 떼내니까 결국은 캔서의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폴립이 발견되면 그걸 떼내고 또 떼내고 하게 되니까 결국은 캔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콜로스코피가 그 대장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팹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이게 결국 팹은 아데노마니까 아데노마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나중에는 100% 다 그 콜론 캔서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도 역시 이런 아데노마 카시노마 시퀀스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되고 있고, 이제 일반인들에서 보게 되니까 약 50세 경에 콜로렉탈 폴립이 가장 많이, 비나인 폴립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발견이 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피크 인시던스, 캔서의 피크 인시던스는 60대더라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아데노마에서부터 캔서로 진행하는데 보통 한 10년 정도가 걸리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아데노마 카시노마 시퀀스예요. 이제 아까 그림 뭐 같은 내용인데, 결국은 노멀 에피셀리움에서 APC진의 로스가 생기면서 디스플레이자가 생기고, 디스플레이자가 처음에 생긴 다음에 생긴 이후에 KRAS라든지 DCC라든지 P53의 변이가 생기면서 아데노마에서 점점 프로그레션이 되어서 결국은 캔서로 변하게 되고, 이 캔서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변이에 의해서 캔서의 메타스테이시스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콜론 캔서와 관련된 스페시픽한 진들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뮤테이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요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표는. 그래서 이제 크게 이런 그 뮤테이션은 점라인 레벨에서 일어나는지 소마틱 레벨에서 일어나는지에 따라 점라인 뮤테이션, 소마틱 뮤테이션이라고 크게 이야기를 하고, 점라인 뮤테이션에서 일어나는 거는 뭐 크게 두 가지예요. 팹과 HMPCC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팹과 관련된 진은 APC 진, 그리고 HMPCC와 관련된 것은 MMR이나 미스매치 리페어 진인데, 나중에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표는 전체적으로 알아둬야 되고, 소마틱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뮤테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게 바로 스포라딕 코렉탈 캔서죠. 그래서 이거에 관련되는 진들이 온코진, 튜머 서프레서 진, MMR 진, 여러 가지 진들이 있는데, 이제 온코진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라스진이라든가 뭐 어브비 이런 것도 연구가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이고, 튜머 서프레서 진에서는 뭐 P53, DCC, APC 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튜머 서프레서 진입니다. 그리고 MMR진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여기서 본 것처럼 MSH 계열이라든가 MLH 계열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MMR진이고, 그래서 각각 병과 관련되어 있는 진들, 그리고 각각 소마틱 레벨에서 이루어진다면 온코진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튜머 서프레서진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하나씩 알아보면, 이제 튜머 서프레서 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죠. 이제 결국은 우리가 튜머가 자라나는 것을 억제하는 진이죠. 튜머 서프레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튜머의 프로그레션을 억제하고 있는 이런 진인데, 여기에 이제 뮤테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튜머를 억제하는 이런 능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결국 튜머의 프로그레션을 가속화시키는 결국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이제 튜머 서프레서진의 페일리어, 그러니까 포인트 뮤테이션이라든가 프레임 시프트 뮤테이션이라든가
LOH, 로스 오브 헤테로자이고시티, 아니면 그 하이퍼메틸레이션, 프로모터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그 튜머 서프레서 진의 뮤테이션이 발생을 하고 이것이 이러한 기능을 잃게 되면 결국은 이제 캔서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아까 말했던 것 같이 대표적인 진들이 APC 진, PO13, 뭐 이제 스메드2, 스메드4, 뭐 DCC 이런 진들이 가장 대표적인 튜머 서프레서 진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APC 진을 좀 알아보게 되면 뭐 여기서 이제 자세한 메커니즘까지는 사실은 몰라도 돼요. 얘는 크로모점 5번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제 사이토플라즘에서 결국 이제 베타카테닌이라고 하는 물질과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는데 이 베타카테닌이 셀 사이클을 컨트롤하는 이런 물질이에요. 근데 여기에 WNT 시그널링 패스웨이라고 하는 건 이제 WNT 시그널링 프로틴이 이 베타카테닌과 함께 베타카테닌 그 패스웨이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APC진의 뮤테이션이 생기게 되면 베타카테닌 레벨이 올라가게 되고 베타카테닌이 올라가면 이 WNT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을 시켜요. WNT가 자꾸 오버 익스프레션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타겟진 WNT가 작용하는 그 타겟진인 사이클린 D1이라는 믹과 같은 이런 진들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셀 프롤리퍼레이션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튜머 포메이션을 지금 가속화시켜서 결국은 이제 캔서로 점차 진행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PC진은 결국은 WNT 익스프레션과 관련이 있고 이것을 이것과 관련해서 뮤테이션이 생기게 되면 튜머 포메이션이 가속화된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APC진은 아데노마 카시노마 시퀀스 중에서 가장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진이죠. 그래서 이 레벨에서 작용을 해서 튜머 이니시에이션과 관련된 이런 진이고, 이제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일 최초에 나오는 그 점막의 변화가 에버런트 크립트 포메이션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거 APC는 뮤테이션이 생기면 이게 생긴다. 그래서 아데노마로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APC진에서 생기는 그 뮤테이션은 우리가 이제 쇼트닝이 되는 이제 트렁케이션이라고 하는 뮤테이션인데, 이거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MIH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고 많이 이렇게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되지는 않은 이런 부분에서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 이제 2002년에 이제 웰시라는 집안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발견을 한 건데, 팹이랑 어테뉴에이트 팹이랑 굉장히 비슷한 피노타입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은 APC진의 뮤테이션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쭉 보니까 이와 같은 그 소마틱 뮤테이션인데, 소마틱 레벨에서 이와 같은 서브스티튜션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러한 환자들을 우리가 이제 맵이라 그래서 MIH 어소시에이트 폴리포시스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바이엘러릭 MIH 뮤테이션이 있는데, 얘네들 오토조말 도미넌트로 유전이 되지는 않아요. 그 팹처럼. 그렇기 때문에 임상 양상은 팹과 비슷하지만 팹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렇지만 치료 방법은 그 팹이나 AFib에 준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콜로스콥 서벨런스 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잦은, 그러니까 클로즈드 팔로우를 해줘야 되고, 얘네들은 그 오토조말 도미넌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프스프링으로 유전이 되는 게 아니라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시블링스 간의 이런 문제가 주로,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내가 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우리 자손 때 물려지는 건 아니지만, 얘는 열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그 와이프가, 내가 만약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상대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같이 나랑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밑으로도 그 유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그 스파우스의, 그러니까 상대 배우자의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런 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뭐 꼭 알아야 되는 이런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튜머 서프레서 진 중에 중요한 게 이제 P53인데, 이거는 좀 중요한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코렉탈 캔서의 뮤테이션이 있는 진이에요. 그래서 얘는 크로모좀 17번에 위치를 하고 있고,
대략은 약 75% 정도에서는 발견이 돼요. 이제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P53 뮤테이션은 거의 75% 정도에서 보이고, 얘는 이제 기본적인 역할이 에이포프토시스를 하는 에이포프토시스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변이가 생기면, 뮤테이션이 생기게 되면 이 에이포프토시스가 되지가 않는 거죠. 에이포프토시스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튜머 프로그레션을 조장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원래 정상 컨디션 하에서는 이 P53은 원래 데미지 입은 셀의 에이포프토시스를 유발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뮤테이션이 된 P53은 에이포프토시스를 유발하는 박스진이라고, 여기 이게 가려졌는데, 박스진을 액티베이션 시키지 못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시 잠깐만. 그래서 이 P53은 사실 이 아데노마 카시노마 시퀀스 중에서 보면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작용을 하는 이런 유전자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P53의 변이가 생기게 되면 결국 이제 캔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많이 알려진 것들이 이제 스메드2, 스메드4, 디시스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진들은 그러니까 18번, 크로모좀 18번에 위치를 하고 있고, 대략 한 10% 정도, 10% 내외 정도에서 뮤테이션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디시스 같은 경우는 어디전 몰레큘이어서 셀 매트릭스 간의 인터랙션과 관련이 좀 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진짜로 콜로렉탈 캔서와 아주 스페시픽한 연관이 있다라는 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계속 연구 중이에요. 아주 요즘에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유전자들이고, 이제 그 다음 계열은 미스매치 리페어진이죠. 이 미스매치 리페어진은 우리가 케어테이커진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뭔가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얘네들을 갖다가 원래 능력은 교정해주는, 커렉션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이 미스매치 리페어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결국 뭔가 문제가 있는 진들을 고쳐줘야 되는데 고쳐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얘네가 튜머로 계속해서 프로그레션이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MLH1이라든가 뭐 MSH 계열, 그다음에 PMS 계열, 이런 여러 가지 진들이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미스매치 리페어진의 점라인 랩에서 뮤테이션이 생긴 게 바로 HMPCC죠. 그래서 이거는 대략 전체 코렉탈 캔서의 약 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 MMR 진에 뮤테이션이 생긴 진들이 이제 뮤테이션이 생겼을 때 우리가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인스테빌리티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현미 부수체 불안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져 있고, 특히 이제 이 MSI는 이제 스포라딕 콜레렉탈 캔서 약 10%에서 15% 정도를 발견이 되는데, 아주 대조적으로 HMPCC 환자들에서는 95% 거의 다 이 MSI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MSI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는 게, HMPCC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들, 안 좋은 프로그노스틱 팩터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술해놓고 보면 굉장히 다른 캔서들보다 예후가 좋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밝히는데 MSI가 굉장히 이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죠. MSI 때문이 아닌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자, 이번에는 이제 온코진인데, 온코진은 그야말로 튜머를, 캔서를 만드는 이런 진들 계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프로토 온코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프로토 온코진이 이제 셀 그로스, 그 다음에 셀 프롤리퍼레이션과 관련된 지인들인데, 여기에 뮤테이션이 생기게 되면 이게 점점 빨라지는 거죠. 가속화돼서 결국 캔서로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에 뮤테이션이 생긴 프로토 온코진의 레벨에서 뮤테이션이 생긴 것은 이제 온코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좀 있는데, 그로스 팩터
계열, 그 다음에 그로스 팩터 리셉터 계열, 그 다음에 시그널 트랜스듀서, 뭐 뉴클리어 프로토 온코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그로스 팩터의 대표적으로 이제 TGF 베타라든가 뭐 EGF라든가 뭐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등이 있고, 그로스 팩터 리셉터는 이제 많이 알려진 것들이 이제 뭐 어브비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라스진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제 믹진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온코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사실은 그 유전자 연구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진들이 어디서 뮤테이션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어떤 성격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항암제, 새로운 항암제를 개발한다라든가 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레벨에서 뮤테이션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거기에 적합한 약제를 갖다 쓰고 하는 걸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 신약 개발 등에 있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라스 프로토 온코진인데, 라스 같은 경우에는 크로모좀 12번에 있고 얼리 아데노마에서 인터메디에이트 아데노마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KRAS 뮤테이션이 발생을 하고, 보통 스포라딕 콜렉탈 캔서의 50% 정도가 라스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라스 같은 경우는 라스가 사실 요즘에 굉장히 그 각광받고 있는 이런 진 중에 하나인데, 각광받는 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쭉 그 보니까, 그러니까 진 스터디를 해보니까 KRAS 뮤테이션 그룹과 KRAS 와일드 타입, 그러니까 뮤테이션이 없는 와일드 타입을 비교를 해서 보니까, 케모세라피를 했을 때, 어떤 케모세라피를 했을 때 KRAS 와일드 그룹과 KRAS 뮤턴트 그룹에서 항암 치료에 대한 결과가 확연히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와일드 타입이 좀 더 케모에 대한 반응이 좋은 거지. 그래서 결국은 생존율도 좋고 재발률도 좋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KRAS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몇몇 가지 약제들과 같이 혼용을 해서 항암 치료를 했을 경우에 KRAS 와일드 타입의 경우가 훨씬 더 예후가 좋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요즘에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항암제와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그 연구 분야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진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는 이제 폴립인데, 결국은 이제 폴립에서부터 결국은 진행을 하는 거니까, 캔서가. 그래서 이 콜렉탈, 폴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콜론 에피텔리움에서 이제 프로젝션 하는 이런 튜머라고, 메스라고 보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그 그로스하게는 피던큘레이티드 폴립과 시사일 폴립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피던큘레이티드 폴립은 우리가 스톡을 가지고 있는 폴립을 피던큘레이티드 폴립이라고 하고, 시사일 폴립은 그 에피텔리움에서 약간 플랫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도단한 이런 모양의 폴립을 시사일 폴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히스톨로직하게 보면 분류를 해보자면 튜블러 아데노마, 빌로스 아데노마, 그리고 튜블로 빌로스 아데노마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튜블러 아데노마는 뭐 말 그대로 튜블러하게 생긴, 구조적으로 튜블러하게 생긴 것을 이야기를 하고, 보통 한 대부분의 폴립들이 한 75에서 80% 정도가 이런 튜블러 아데노마인 경우가 가장 많고, 빌로스 아데노마는 약 한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그 두 가지 모양이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튜블러 빌로스 아데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보면, 이게 이제 피던큘레이티드 폴립이죠. 스톡이 있는 이런 피던큘레이티드 폴립. 시사일 폴립은 에피텔리움에서 약간 도단한 거예요. 스톡이 없는 이런 모양이고, 그래서 이제 이 튜블러 아데노마는 이제 히스톨로지와 그로스를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보게 되면, 튜블러 아데노마는 대부분 이제 피던큘레이티드 폴립인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히스톨로직하게 보면은 좀 덜 ATP화가 좀 심하지가 않고, 이제 비나인에 가까운 경우가 많고, 빌로스 아데노마는 대부분이 시사일 폴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뿐만 아니라 ATP화나 디스플레이자도 좀 더 심하고, 그래서 얘는 주로 이제 빌로스 아데노마, 그다음에 시사일 폴립은
그 프리캔서러스 리전이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폴립은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콜로스코피든 아니면 뭐 수술적인 치료든 해가지고 폴립은 다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결국은 얘네들은 캔서로 진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절제를 해줘야 되고 주로는 사이즈 그리고 히스톨로직 타입에 디펜던트 하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캔서일 가능성도 많고 히스톨로지가 나쁘면 역시 캔서로 갈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콜로스코픽 리무벌, 폴리펙토미라고 많이 하는데 이런 폴리펙토미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피던큘레이티드 폴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스네어를 가지고 리무벌을 해요. 그래서 그 내시경을 보면서 여기 폴립이 있으면 여기 올감이라고 하는 스네어가 올감인데 올감이 같은 걸로 피던큘레이티드 폴립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4개 있으니까 4개다가 그 올감이를 딱 걸어가지고 똑 떼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시사일 폴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 떼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냥 뭐 스네어로 절제가 잘 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요. 뭐 분할 절제하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하긴 한데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시행하는 것이 이제 ESD라고 해서 엔도스코픽 서브뮤코잘 다이섹션이죠. 혹시 이제 내과 가면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적 있나요 혹시? 아직 내과 아직 안 갔나? 네. 아 그래? 여하튼 그 엔도스코픽 서브뮤코잘 다이섹션이라고 해서 서브뮤코자 레벨에다가 셀라인을 인젝션을 해서 서브뮤코자를 쉽게 말하면 붕 띄우는 거지. 층을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올가미를 걸든 뭘 해서 이렇게 떼내는 아니면 이렇게 올가미를 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이섹션을 하는 거예요. 다이섹션을 해서 그 부분을 떼내는. 근데 이제 이런 ESD의 경우에는 마진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진이 충분히 절제가 되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거를 그 ESD 후에 수술을 추가적으로 더 할 것인지 아니면 ESD로 끝낼 것인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 서브뮤코자 인베이전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마진이 불충분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줘야 돼요. 아무리 폴립이 작다고 하더라도 콜렉토미를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이 좋아졌죠. 사실 옛날에는 이런 폴립들이 있었으면 내시경적 절제가 안 되니까 사실 비나인 작은 폴립이어도 수술을 했었어야만 됐는데 최근에는 뭐 이제 ESD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하면서 기구도 좋아지고 하면서 대부분은 대장 내시경을 보면서 폴리펙토미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전 입장에서는 뭐 많이 편해진 부분도 있기는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베이시브 칼시노마라고 함은 우리가 머스큘라리스 뮤코자층까지 침범이 되어 있는 경우를 인베이시브 칼시노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머스큘라리스 뮤코사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컴플리트 익시전을 해주면은 뭐 깨끗하게 절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머스큘라리스 뮤코자층을 완전히 페네트레이션이 된 경우에는 림프노드 메타스테이시스의 확률이 뭐 10% 정도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 뭐 나중에 이제 나중에는 더 진행이 돼서 메타까지도 디스턴트 메타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로컬 리커런스까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익스텐시브하게 뭔가 어그레시브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패솔로지스트들이 이제 피던큘레이티드 폴립과 시사일 폴립에 대해서 이렇게 레벨을 나눴어요.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레벨이 바로 머스큘라리스 뮤코자고 요거를 침범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캔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밑에 층 서브뮤코자, PM층, 서브시로자 이렇게 되는데 결국 요 부분을 침범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데노 칼시노마라고 이야기를 한다. 요거가 이제 에피셀리움이니까. 그래서 이제 피던큘레이티드 폴립과 시사일 폴립에서는 똑같이 요만큼을 인베이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치료 방법, 뭐 내시경적으로 해야 되는 방법들이 좀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뭐 레벨 2 같은 경우가 이제 피던큘레이티드는 레벨 2 같은 경우가 요 4개 한정되어 있는 내과 그 정점 부분 정도가 되는데 요 정도까지 했을 때 뭐 다음에 보게 되면 레벨을 나누는 기준이 좀 다른데 뭐 레벨 2는 그 폴립이 4가지 인베이전이 되어 있는 정점 부분까지 되어 있는 거고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스톡에까지 넘어온 것이 레벨 3가 되겠고, 레벨 4는 그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경우가 레벨 4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그림이 좀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임상적으로는 크게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내시경 절제를 하다 보면 피던큘레이티드 폴립의 경우에는 그 네 가지 있는 경우에는 스네어로 절제를 하더라도 충분히 마진이 확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뭐 로컬 리커런스라든지 디스턴트 메타로 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피던큘레이티드 폴립은 넥 레벨에서 리무버를 해주면은 충분히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 시사일 폴립은 아까 보면 바로 이 머스큘러스 뮤코자 침을 침범하게 되면 바로 서브뮤코자 레벨이기 때문에 서브뮤코자 인베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폴리펙토미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서브뮤코자 레벨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뭐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좀 다르죠. 얘는 서브뮤코자 침범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넥 레벨에서 그 떼내게 되면 충분히 치료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반면에 시사일 폴립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런 임상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 우리가 poorly differentiated type이라든지 히스톨로직하게 봤을 때 poorly differentiated type이나 림포베스큘라 인베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좀 예후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poor prognostic factor들인데 얘네들은 메타스테이시스의 가능성이 약 1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폴리펙토미를 했다고 하더라도 폴리펙토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어그레시브한 치료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피던큘레이티드 폴립은 레벨 3라고 하더라도 림프노드 메타나 아니면 로컬 리커런스 리스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폴립을 컴플리트 익스전한 것으로 치료가 되는 반면 시사일 폴립은 리저널 림프노드 메타스테이시스가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어그레시브한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뎁스 오브 인베이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 예후 인자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조직 검사를 해보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입니다. 얘는 대부분은 3mm 이하로 크기가 작고 뭐 하이퍼플레이지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대부분 히스톨로직하게 보면은 시레이티드 타입이에요. 시레이티드 어피어런스를 보고 있어요. 톱니 모양의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은 얘들은 라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리그넌트 체인지는 거의 없다. 하지만 간혹 아데노마토스 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얘 역시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발견이 될 경우는 익스전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이고, 뭐 라이트 콜론에 주로 뭐 프리도미넌트 하고 여성에 많고 뭐 스모커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 자, 이제는 그 히레디터리 캔서 신드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임상적으로는 그렇게 자주 만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임상적인 중요성보다는 오히려 이제 시험이라든지 공부하면서 국가고시나 이렇게 준비하면서 시험 문제 내기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자주 나오는 이런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유전적인 질환으로는 유전성 대장암과 관련된 것은 퓨제거 신드롬이라든가 주버나일 폴리포시스, 카우덴스 디지즈 뭐 이런 것들, 팹, 터코스, HMPCC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일단 표로 간략하게 보게 되면 자, HMPCC는 이름 그대로 non-polyposis 신드롬이고, 얘는 아데노마토스 폴립 계열이 팹과 터코스 신드롬이에요. 그 다음에 하마토마토스 폴립 계열이 뭐 패밀리얼 주버나일 폴리포시스라든가 퓨제거 신드롬이, 이제 폴립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일단 그 계열이 좀 나뉘고, 그러니까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해서 보면 혹은 이제 수술을 해서 절제를 해놓고 보면 HMPCC는 폴립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100개는 넘지 않아요. 그래서 100개 이하의 폴립이 보인다. 팹의 경우는 딱 들여다보면 전체가 다 폴립이죠. 그러니까 그 폴립이 굉장히 많고 100개 이상의 폴립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보통 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시경적인 검사를 했을 때, 그
그러나 대장에서뿐만 아니라 듀오데널 폴립, 게스트릭 폴립도 많이 발견이 된다. 뭐 터코스 신드롬 좀 중요성이 좀 떨어지니까 주버나일 폴립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폴립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콜론에서 보이지만 다른 GI 트랙에서도 발견이 될 수 있다는 거. 퓨제거 신드롬은 폴립이 굉장히 여러 가지, 굉장히 많긴 많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도 많이 발견될 수 있지만 가장 흔하게 스몰 바울에 많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임상 증상들을 보게 되면 팹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오스테오마가 동반돼서 많이 발견이 되고 데스모이드 튜머라든지 에피더모이드 시스트라든지 컨제니탈 하이퍼트로피 오브 레티나 에피셀리움, 이제 CHRP라고 하는 건데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패밀리아 주버나일 폴립의 경우에는 컨제니탈 아노말리가 약 20% 동반이 되고 퓨제거 신드롬의 경우에는 스킨의 피그멘테이션 리전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임상 증상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말리그넌시 리스크인데 HNPCC의 경우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콜로렉탈 캔서로 거의 한 70~80%에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엔도메트리얼 캔서가 약 30~60% 정도가 같이 발견이 되고 그 이외에도 오바리안 캔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캔서가 리스크가 올라가고 팹의 경우에는 거의 100%가 다 콜로렉탈 캔서로 진행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페리앰필러리 캔서라든가 사이로이드 캔서 등의 리스크도 올라가게 되고 퓨제거라든가 패밀리아 주버나일 폴립들도 콜렉탈 캔서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는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그러면 스크리닝을 할 것인가? 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은 중요하죠. 수술을 하고 일단 진단이 내려지고 나서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HNPCC나 팹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어떻게 하면 빨리 스크리닝을 해서 알아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건데 사실 HNPCC의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20살, 25살 정도부터 콜로노스코프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 1년 내지 3년 간격으로는 대장 내시경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바자이널 소노를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은 시기에. 그리고 팹의 경우에는 전체 콜론을 다 보는 것보다는 플렉서블 프룩토 시그모도스코피를 아주 조기에 10살 때에 10대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1~2년 간격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봐야 되고 아까 말했지만 듀오데널 폴립, 게스트릭 폴립이 많기 때문에 어퍼지아이 엔도스코피, 가스트로파이버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퓨제거 신드롬은 우리가 이제 가스트로스코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스몰 바울에 주로 폴립이 많이 할마토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로는 어퍼지아이 발음으로 한 어퍼지아이, 스몰 바울 시리즈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진단에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진은 아까도 말했지만 HNPCC는 MMR 진의 뮤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팹의 경우는 APC 진이고 이런 것 대부분 다 오토조말 도미넌트로 유전이 되죠. 그래서 엄마나 아버지 중에 누군가가 이 질환이 있으면 계속 물려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대장암 수술을 하고 아니면 대장암 환자가 왔을 때 가족력을 계속 물어보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이런 유전적인 질환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런 환자들 갖다 계속해서 가족 차원에서 스크리닝을 하고 예방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안고 있는 거죠.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조금만 자세하게 보게 되면 퓨제거 신드롬은 아까 말했듯이 오토조말 도미넌트이고 하마토스 폴립이에요. 하마토마토스 폴립. 그리고 얘네들도 거의 말리그넌시 체인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마토마토스 폴립이고 스킨 레벨의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이 가장 특징적인 임상 증상이다. 그리고 GI 트랙 캔서 리스크는 약 2에서 10% 정도 되고 GI 트랙 어디에서도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익스트라 인테스티널 말리그넌시 리스크도 조금 올라가는데 브레스트라든가 오바리 이런 쪽에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주로는 나타나는 증상은
결국 폴립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러니까 스몰 바울 폴립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보니 뭐 GI 블리딩이 있을 수가 있고, 그 폴립이 리딩 포인트가 돼서 나타나는 인투셉션이 가장 흔한 증상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애인데 뭐 나이가 많지 않은 어린애인데 자꾸 인투가 재발을 해서 온다거나 하면은 검사를 해서 보면 간혹 이렇게 퓨제거 신드롬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수술적인 치료를 해줘야죠. 그래서 가능하면 다 폴립을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근데 스몰 바울이 이게 뭐 엄청 긴데 그중에 여기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그 있는 데마다 다 이렇게 스몰 바울 리섹션을 하기는 사실 힘들고, 그래서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토미를 넣어서 스몰 바울 조금 열어서 거기 있는 폴립을 떼내고 다른 부분도 떼내고 꼬매고 뭐 이런 식으로 수술을 많이 하는데,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래서 수술을 여러 차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퓨제거 신드롬의 경우에는. 어쨌든 가능한 한 많은 폴립을 제거해 주는 것이 치료 원칙이고, 그래서 콜로노스코프는 매 2년 간격으로는 해줘야 된다. 이제 다른 익스트라 인테스틴이나 말리그넌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사들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고, 패밀리아 집어넣은 폴리포시스도 마찬가지로 오토조말 도미넌트, 이거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스웨드4가 약 50% 정도에서 뮤테이션이 발견이 되더라 라는 것이고, 대부분의 폴립들은 하마토마토스 폴립이고 비나인 폴립이고, 말리그넌트 포텐셜은 약 10% 정도가 되고, 뭐 다른 GI 트랙이라든가 익스트라 인테스티널 캔서 리스크는 약간 증가를 하는 정도이고, 마찬가지로 GI 블리딩이라든가 인투셉션이 흔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엔도스코픽 아니면 서지컬 리무벌, 폴립의 리무벌이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겠고, 자, 팹은 지금부터 좀 중요해요. 팹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점라인 뮤테이션, 점라인 레벨에서 APCG의 뮤테이션이 생기는 거다. APCG는 아까 크로모좀 55번에 있고, 주로 나타나는 뮤테이션은 트렁케이션 뮤테이션이고, 굉장히 드물죠. 약 8,000명당 1명꼴로 나타나니까 흔한 질환은 아니고, 그 내시경을 봤을 때 특징적으로 100개 이상의 아데노마토스 폴립이 발견이 되고, 그 이외에 게스트릭 폴립이나 듀오데널 폴립도 발견이 된다. 게스트릭 폴립은 약 50% 정도에서 게스트릭 폴립이 발견이 되고, 얘네들은 대부분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이에요. 그래서 말리그넌시 포텐셜이 조금 낮은 편이고, 그래서 게스트릭 폴립은 조금 말리그넌시 포텐셜이 낮은 반면에 듀오데널 폴립은 마찬가지로 50% 정도에서 발견이 되는데, 아데노마토스 폴립이고 얘는 말리그넌시 포텐셜을 제법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페리엠필러리 폴립도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얘들은 결국 캔서로 진행할 가능성이 꽤 높은 폴립들입니다. 사진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전체 콜론에 걸쳐서, 이거 뭐 사진이 이렇게 뚜렷하진 않은데 전체 폴립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폴립들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작은 폴립들도 굉장히 많이 깔려서 전체적으로 다 폴립이 대장 수술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들은 토탈리 콜렉토미를 해야 되죠. 토탈 콜렉토미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듀오데넘에도 이런 식으로 폴립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하기가 곤란한, 그리고 치료 결과도 이렇게 썩 좋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콜론에만 있다라고 하면 콜론은 어떻게 다 한다고 하더라도 듀오데넘에서도 폴립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그러면 치료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죠. 얘네들은 이제 GI 트랙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익스트라 인테스티널 매니페스테이션을 보이게 되는데, 예전에 이게 이제 APCG에 의한 뮤테이션이다라는 이런 진 스터디가 되기 전에는 여러 증상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가드너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신드롬 형태로 우리가 보고들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보아하니 콜로닉 아데노마가 굉장히 많이 있고, 아데노마토스 폴립이 있고, 그다음에 맨디블이나 스컬 등의 오스테오머가 발견이 되고, 또 스몰 바울 메젠테리 등의 데스모이드 튜머도 많이 발견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뭐 페리엠필라리 캔서 등도 많이 발견이 되고, 이런 사람들의 증상, 이런 복합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가드너스 신드롬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이제 이후에는 이게 팹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제 뿐만 아니라 사이로이드, 파필라리 튜머라든가 메듈로블라스토마, 하이퍼트로픽 가스틱 펀딕 폴립, 뭐 CHRP, 뭐 이런 동반 증상들이 많이, 그래서 폴립뿐만 아니라 이런 그 이외 GI 트랙 이외에 이런 다른 임상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평균적으로 처음 발견이 되는 게 약 20대 때, 20대 후반, 중후반 정도에 발견이 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콜론 캔서로 가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콜론 캔서가 발견되는 평균 나이가 약 30대 후반 내지 40대 초반 뭐 이렇게 되니까 아까 이야기했을 것처럼 처음 폴립이 발견돼서부터 캔서로 진행하는 데 약 10년 정도가 걸린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팹이 발견이 된 경우에는 팹으로 진단이 된 경우에는 결국은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스페시멘에서 잠깐 본 것처럼 콜론 전부 다 토탈 콜렉토미를 해줘야 되고 리스토레이티브 프록토콜렉토미 위드 IPAA를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렉툼 그러니까 디스탈 렉탈 뮤코젝토미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뮤코자까지 그러니까 아데노마가 자라날 수 있는 부분까지 완전히 다 절제를 해주고 IPAA 그래서 일리알 파우치 아날 아나스토모시스라고 해서 콜론을 완전히 렉툼까지 절제를 하고 그 일레움을 터미널 일레움을 파우치를 만들어서 그 에이너스에다가 붙이는 거지. 그런 수술은 이거는 그래서 정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팹의 치료 방법, 토탈 프록토콜렉톰 위드 IPAA 이거는 뭐 딱 정해진 방침이니까 이렇게 해야 이제 재발리를 줄어들고 콜론 캔서가 발생하지 않는 콜론 캔서, 렉탈 캔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아주 선택적으로는 토탈 콜렉토미를 하고 이제 렉툼을 내버려 두고 일리오 렉탈 아나스토모시스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제 그러한 근거가 되는 거는 이제 뭐 최근에 나온 이런 술린닥이라든가 셀레콕시드와 같은 약들이 효과가 좀 있다. 그러니까 아데노마토스 폴립을 리그레션 시키는 이런 역할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아데노마 단계에서 이제 콜렉토미를 해놓고 렉툼을 세이빙한 상태에서 이 약을 갖다 계속 쓰면서 자주 팔로우를 하다 보면 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이런 수술을 하는 것도 또 되어 있긴 한데 결국은 이제 그 스콥을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언젠가는 뭐가 자라나고 결국은 캔서로 진행하고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수술은 이걸로 되어 있고 이건 아주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렉툼을 좀 살리려고 하는 세이빙 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우리가 IPA 같은 거를 해놓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일리아 파우치를 만드는 이유가 결국은 어느 정도 변을 갖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고 그러니까 변을 볼 수 있게끔 이런 렉툼의 역할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든지 렉툼을 살리려고 해요. 우리가 콜론 캔서 다른 뭐 로한테 리섹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렉툼은 좀 가급적이면 세이빙을 해서 항문도 사용할 수 있고 레저보어 역할도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데 어쨌든 팹의 경우에는 이런 치료 방법이 가장 원칙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 이거는 이제 아주 연세가 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제너럴 컨디션이 좀 안 좋다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토탈 프록토콜렉토미를 하고 IPA를 해주는 것이 가장 원칙이다라고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팹이 한 명이 발견이 되게 되면 다 검사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그 패밀리 멤버들은 다 이런 DNA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내가 이제 APCG 뮤테이션이 있는지를 갖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어퍼지아이도 계속 그러니까 가스로스콥도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폴립들이 발견이 되면 당연히 폴립펙토미를 같이 해줘야 되고 페리엠필러리 캔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페리엠필러리 캔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또 휘플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고통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여기저기서 계속 폴립이 자라나기 때문에 수술도 여러 번 하게 되고 이곳저곳 하게 되고 동반되는 이런 캔서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attenuated fab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증상은 팹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 팹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얘는 특징적으로 아데노마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폴립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장소도 조금은 달라요. 트렁케이티드 그 쇼트닝 된 트렁케이션 뮤테이션이 발생하는 장소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얘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다 팹과 비슷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렉툼이 스페어링 되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그냥 어테니에이 팹의 경우에는 팹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수술하면 환자들도 좀 편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결국 렉툼을 아까 같이 IPAA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탈 콜렉토미를 하고 뭐 일리오 렉탈 아나스토모시스만 해도 충분히 치료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다음은 HMPCC인데 HMPCC는 아까도 말했지만 약 3% 정도 발생을 하고 마찬가지로 얘도 영에이지 온셋이에요. 뭐 그 캔서가 영에이지에 발생을 하고 주로는 아주 특징적인데 얘는 주로 라이트 콜론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프록시마 콜론에 많이 발생을 하고 영에이지 온셋이고 그 다음에 그 히스톨로지를 보게 되면 폴리 디퍼런시에이티드 타입 혹은 뮤시너스 타입의 이런 좋지 않은 그 히스톨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싱크로노스 혹은 메타크로노스 캔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장 안에 다른 캔서가 있는 경우가 또 있고 뭐 뿐만 아니라 다른데 또 그러니까 익스트라 인테스티널 캔서가 동시에 혹은 따로따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예후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영에이지 온셋을 하고 뭐 히스톨로지도 좋지 않고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술해놓고 보면 예후는 굉장히 좋더라. 상대적으로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예전에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전에는 뭐 린치 1 신드롬, 린치 2 신드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런 비슷한 뭐 히스토리 아니면은 임상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갖다 묶어서 린치 1 신드롬, 린치 2 신드롬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HMPCC를 그 진단 내리기가 처음에 이제 유전자 검사가 되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그 HMPCC에 대한 이런 메커니즘이 밝혀지기 전에는 암스테르담 크라이테리아에서 이 신드롬이 정의가 됐었는데 옛날 암스테르담 그 크라이테리아 이것도 이제 시험에 간혹 나오는 것들이 암스테르담, 모디파이드 암스테르담 뭐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오게 되는데 암스테르담 크라이테리아는 굉장히 근데 좀 스트릭트한 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퍼스트 디그리의 친척들 간에 그러니까 퍼스트 디그리 relative에서 3명 이상의 콜레탈 캔서 환자가 있어야 되고 적어도 2세대 간에 연속적으로 인발브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그중 1명은 50세 이전에 발견이 되어야 된다. 이거 갖다 모두 만족시킬 때 우리가 린치 신드롬이다, HMPCC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얘가 너무 스트릭트하다 보니 이거는 아닌 것 같다를 해서 모디파이드는 암스테르담 크라이테리아가 정해졌고 이러하지만 반드시 콜레탈 캔서가 뿐만이 아니라 HMPCC 관련 캔서들, 뭐 콜론 캔서 뿐만 아니라 엔도메트리얼 캔서, 스몰 바울 캔서, 유레터, 레날 펠비스 이런 캔서들인 경우에도 다 같이 HMPCC, 그러니까 HMPCC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모디파이드 암스테르담 크라이테리아가 나왔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온 게 베세스타 크라이테리아여서 요즘에 이제 이걸로 정의를 많이 합니다. HMPCC를 정의할 때.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암스테르담 크라이테리아를 만족을 하거나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만족을 하게 되면 우리가 HMPCC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HMPCC와 관련된 캔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뭐 그러니까 한 환자에서 예를 들면 콜론 캔서가 있고 엔도메트리얼 캔서가 있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두 가지 캔서를 가지고 있다라든가 그 HMPCC 관련 캔서를 가진 그 퍼스트 디그리가 캔서의 경우에는 45세 이전,
그다음에 아데노마의 경우에 40세 이전에 그 퍼스트 디그리 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다음에 뭐 콜론이라든가 엔도메트리얼 캔서가 45세 이전에 진단이 됐다든가 라이트 콜론 캔서인데 언디퍼런시티 패턴이라든가 시그널 링셀 타입이라든가 뭐 40세 이전에 발견된 아데노마라든가 이런 베세스타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하면 우리가 HNPCC를 의심을 해서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뭐 가족력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특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을 한꺼번에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베세스타 크라이테리아, HNPCC, 아까 말했던 그 린치 신드롬 이런 거 전부 다 같은 건데 그 진단 기준이 조금씩 그러니까 개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HNPCC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미스매치 리페어진의 뮤테이션이 생겨서 나타나는 것이고 좀 진별로 보게 되면 가장 흔하게는 이제 MSH2라고 하는 진의 뮤테이션이 가장 많이 발견이 돼. MLH1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라인 뮤테이션이고, 근데 이거는 약 20% 정도에서는 아주 스폰테니어스한, 그러니까 그 가족력이 전혀 없이 딱 나 때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20% 정도에서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가족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HNPCC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제네틱 카운셀링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족들도 막 같이 진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은 20대 초반에 20대 때는 콜로노스코피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애뉴얼리 1년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꾸준히 관찰을 해 나가야 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장 내시경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펠빅 소노도 같이 해서 같은 나이 시기에 펠빅 소노를 계속해서 꾸준히 팔로우를 해야 되고 CA125의 레벨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서 점검을 해 나가야 되겠죠. 뭐 오컬트 블러 유린 오컬트 블러드도 같이 확인을 해서 유레터라든지 뭐 레널 펠비스 쪽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HNPCC의 치료 방법은 토탈 콜렉토미, 일리오 렉탈 아나스토모시스예요. 그래서 사실 시험 문제 내기 좋지 뭐. 팹에 관한 임상 증상 주고 나서 수술 방법은 뭔가, 또 뭐 그 HNPCC와 관련된 거 뭘 주고 나서 뭐는 뭔가, 이런 식으로 수술 방법은 뭔가, 아니면 뭐 진에 어디에 뮤테이션이 생기는지, 다른 임상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 게 뭔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토탈 콜렉토미라고 일리오 렉탈 아나스토모시스를 해준다. 그리고 이제 그 임신 출산 가능성이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진단이 돼서 수술할 경우에 TH with BSO를 같이 해주죠. 뭔지 알죠? 유테러스도 떼고 양쪽 오바리도 떼고 다 같이. 아까도 말했지만 예후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예후를 보면 HNPCC가 아닌 환자들보다 더 좋더라.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히스토로지나 여러 가지가 안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죠. 근데 그게 혹시 MS와요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있어요. 아까 MSI를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아까 MSI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그 팹의 경우에는 APC진의 뮤테이션이 발생해서 그 쭉 프로그레션이 되면 캔서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HNPCC의 경우에는 처음 처음 아데노마가 발견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으나 이 프로그레션 과정이 그러니까 프로그레션 과정이 엑셀러레이션 되면서 발생을 한다. 주로 이쪽 HNPCC는 MMR진의 뮤테이션, 팹의 경우는 APC진의 뮤테이션에 의해서 캔서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폼은 사실은 스포라딕 콜렉탈 캔서죠. 뭐 가족력 없고 뭐 유전 질환도 아닌 경우에 대부분 다 스포라딕 콜렉탈 캔서가 가장 많고, 이 스포라딕 콜렉탈 캔서는 뭐 증상이 워낙 다양해요. 그래서 뭐 증상으로 콜론 캔서를 진단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넌스페시픽한 증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튜머가 어디에 있는지 그 튜머 로케이션에 따라서 증상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라이트 콜론 캔서, 어센딩 콜론, 아니면 시쿰 이쪽에 있는 라이트 콜론 캔서, 프록시말 헤파틱 플렉처 이쪽에 주로 이쪽에 있는 콜론 캔서는 그 증상이 대부분은 에이심토마틱해요. 초기 발견되는 경우에.
발견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온다라고 하면 물어보면 뭐 피곤함이 좀 있다라든가 실제로 보면 아네미아가 좀 있는 경우가 헤모글로빈 레벨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좀 있고 그 정도가 되면은 대부분 멜레나 히스토리는 대부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멜레나가 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약 3분의 1 정도에서는 그 헤모글로빈 레벨은 정상이고 이제 오컬트 블러드도 사실 네거티브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런 검사가 헤모글로빈 레벨이 정상이고 뭐 혈변 검사를 해봤는데 정상인데 뭐 캔서겠냐라고 생각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 하지만 이제 튜머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이쪽에 실제로 메스가 커져서 메스가 만져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 퍼포레이션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obstruction이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증상들에서 의해서 오는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어드밴스가 된 이런 경우가 되겠죠. 반면에 레프트 콜론 캔서는 아까와 같은 증상보다는 주로 이제 바울 헤비 체인지가 가장 특징적인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비기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고 또 이제 시그모이드 콜론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 시그모이드 콜론에 다이버티큘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이버티큘라이티스와 혼동되는 이런 증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냥 왼쪽 배가 좀 아프다, 페인을 호소한다라든지 아니면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있을 때 나타나는 피버라든지 obstruction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시그모이드 콜론 캔서에서는 같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나 이제 시그모이드 콜론 캔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던던트 하잖아요. 그래서 리트로페이톤이 붙어있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리던던트해서 얘네가 이쪽 시그모이드 콜론 쪽의 캔서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어디든 가서 들러붙을 수가 있어요. 어디전이 돼서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유테러스에 붙어서 어디전이 돼서 자라나게 되면 콜로바자이널 피스툴라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블레더에 붙어서 콜로베지칼 피스툴라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환자들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질 쪽으로 변이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가스가 나온다라고도 하고 이렇게 콜로베지칼 피스툴라가 있는 경우는 소변에서 대변이 나온다, 변찌꺼기가 나온다라든지 그래서 어센딩 인펙션이 돼서 파일로 네프라이티스 같은 게 생겨서 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심한 경우에는 있죠. 그래서 이것을 콜론 캔서를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콜로노스코피죠. 현재는 아주 골드 스탠다드한 진단 툴이에요. 이거 이제 콜로노스코피의 장점은 이제 토탈 콜로노스코피를 다 항문에서부터 들어가서 그 아이스 밸브까지 전부 다 홀 콜론을 다 본 경우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암이 있는 그 병변 부위뿐만이 아니라 싱크로노스 캔서 혹은 메타크로노스 캔서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죠. 나는 이제 증상으로는 시그모이드 콜론에 있어서 왔으나 쭉 다 보니까 시쿰 쪽에도 조그만한 캔서가 발견이 됐다. 이런 경우가 발견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장점은 그 콜로노스코프를 보는 과정에서 조직 검사를 해서 내가 그 조직을 얻는 바이옵시를 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폴립이 발견되면 동시에 폴립까지 같이 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콜론 캔서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골드 스탠다드한 방법은 콜로노스코피가 되겠습니다. 사실 콜로노스코피가 지금같이 이렇게 상용화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이 바로 바름 에네마였어요. 바름 에네마였는데 이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전형적으로 애플코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고 여기는 아예 메스가 딱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바름 스터디가 잘 되는 경우에는 이게 바름도 에네마로도 충분히 콜론 캔서를 진단을 할 수 있지만 지금같이 아주 작은 병변, 작은 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사실 그리고 설령 진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얘가 생긴 모양이 어떨 것이며 실제적으로 암처럼 보이는지 암인지 아닌지 진단을 내릴 수가 없고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름 에네마의 그 한계가 있죠 분명히. 그래서 최근에는 콜로노스코피가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아주 조기에 오는 경우도 환자들이 있지만 obstruction이 생겨서 오는 콜로렉탈 캔서 환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obstructive 콜로렉탈 캔서의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그 튜머, 그러니까 병이 있는 위치, 뭐 예를 들어서 뭐 CT를 찍는다든가 뭐 했을 때 시그모이드 콜론에 병이 있다. 그렇게 되면 obstruction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스코프이 통과가 안 되죠. 거기 갖다가 다 볼 수가 없어요. obstruction이 있으면 일단 증상이 있죠. 그러니까 뭐 디스텐션이 심하게 된다라든가 배가 많이 아프고 대변을 못 보고 가스가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뭐 대장 내시경으로 뭘 한다든가 이렇게 검사를 할 여유가 없어. 거의 응급으로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완전한 검사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스코프를 다 보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제한점이 많아. 그보다 더 프록시말, 병보다 더 프록시말 위치에 아까 말했던 뭐 싱크로너스 캔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바울이 디스텐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시야도 별로 좋지가 않고, 그래서 바울 프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수술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뭐 이런 단점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obstructing colorectal cancer의 그 가장 골드 스탠다드한 치료는 하트만 오퍼레이션이에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제 그 문제가 되는 obstructing colorectal cancer는 라이트 콜론 캔서가 아니라 레프트 콜론 캔서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모이드라든지 그 디센딩 콜론이라든지 렉툼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그 obstructing colorectal cancer가 더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오른쪽에 생긴 거는 그냥 한 번에 수술이 가능해. obstruction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수술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에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한 번에 수술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트만스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하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있는 부분에 보다 프록시말, 우리가 이제 그 프록시말 레벨에서 콜론을 리섹션을 하고 그 콜론을 바깥쪽으로 빼놓는 거죠. 배 쪽으로. 그 다음에 디스탈 쪽은 대부분 이제 렉툼 쪽이 되는데, 렉툼 쪽은 이렇게 절제를 해서 그 스텀프 형태로 배 안에 그대로 묻어두고, 그러니까 중간에 콜론을 떼내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나? 그렇게 떼내고, 그거는 이제 뭐 캔서 리섹션 한 거니까 뭐 조직 검사가 나가고, 그래서 프록시마를 배에다 뽑아놓고 렉툼 쪽을 스텀프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테이지드 오퍼레이션을 해서 다시 콜로스토미를 테이크 다운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한 번에 되는 그 스테이지드 오퍼레이션이 다행히 두 번째 수술할 때 그냥 연결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 그러니까 디센딩 콜론이랑 렉툼이랑을 연결해도 여기 아나스토모시스가 불안한 경우에는 다시 이번에는 일레움을 이쪽으로 뽑아서 일레우스토미를 만들어 놓고 또 나중에 일레우스토미를 테이크 다운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두 번 내지 세 번까지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obstructing colorectal cancer는 치료하기가 쉽지는 않고, 그래서 하트만 오퍼레이션은 수술할 당시에는 그 환자가 왔을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수술 방법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다시 수술을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환자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 다 힘든 수술이긴 하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그 해결하고자 사실은 그 수술방 안에서 뭐 그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디컴프레션을 한다라든가, 뭐 아니면 바울을 이리게이션을 한다든가 해서 수술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원 스테이지로 수술을 해보자라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증상, 이렇게 바울이 많이 늘어나 있고 대부분 obstruction이 있어서 오게 되면 바울이 그냥 조금 이렇게 늘어나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콜론도 콜론이고 스몰 바울까지 다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그 빠지지 못한 이런 가스라든지 변이라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해놓고 나면 아나스토모시스를 해도 리키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번에 그 이어놓는 거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바울의 프록시말 바울이 이데마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은 다시 아나스토모시스를 해도 대부분 이제 리키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트만 오퍼레이션을 하는 게 원칙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obstructing colorectal cancer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수술 방법도 있는데, 뭐 아예 그럴 바에야 그냥 여기서부터 쭉 콜론은 그냥 다 잘라내고 서브토탈 콜렉토미를 하고 원 스테이지로 그냥 일리오 렉탈 아나스토모시스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수술 방법도 있고 하죠. 그래서 이런 수술하게 되면 템포러리 콜로스토미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또 그 발견하지 못했었던 이런 싱크로너스 캔서를 한꺼번에 다 절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너무 어그레시브 하잖아. 그 시그모이드 콜론 캔서인데 뭐 토탈 콜론, 그러니까 콜론을 다 없애야 된다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수술이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최근에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스텐트 인서션 하는 거죠. 환자가 왔을 때 obstruction이 있었을 때 바로 이머전시로 오퍼레이션을 해야, 뭐 퍼포레이션이 돼가지고 아주 안 좋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내시경적으로 스텐트를 넣는 거지. 그래서 스텐트를 넣어서 좁아져 있는 부분을 스텐트로 쭉 펴서 일단 바울의 컨티뉴이티를 유지해 준 다음에 이렇게 쭉 펴지게 되면 어느 정도 루멘을 확보해 놓으면 이제 위에 있던 것들이 다 밑으로 빠져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다음번에 실제로 원스테이지드 오퍼레이션이 가능하게끔 그 시간을 충분히 벌어줄 수가 있고, 다음번에 그래서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쭉 디컴프레션을 해주게 되면 바울 이제 디스텐션도 다 빠지고 이데마도 어느 정도 빠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환자 상태가 좋아지니까 대장 내시경도 바울 프랩도 다시 해서 대장 내시경을 전체를 다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싱크로너스 병변이 있는지도 다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수술이 가능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스텐트 인서션을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아니라면 스텐트 인서션을 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원스테이지드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 뭐 하트만 해가지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스테이지드 오퍼레이션을 하지 않고도 원스테이지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콜론 캔서 환자들이 왔었을 때는 그 obstruction이 있어가지고 이머전시로 수술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암이기 때문에 그 사전 점검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그 프리오블 검사 이밸류에이션 해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뭐 피지컬 이기점은 기본이겠죠. 뭐 배도 만져보고 특히 뭐 림프노드 메타 있는지 뭐 이런 서비칼 림프노드라든지 아니면 인규날 림프노드 있는지를 좀 만져보고, 그 다음에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뭐 혹시라도 메타스테이시스 소견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이고, 뭐 기본적으로 수술 전에 리버 펑션 테스트,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CEA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CEA 레벨은 대장암에 스페시픽한 이런 그 튜머 마커이기 때문에 반드시 CEA 레벨은 프리오브로도 체크를 해야 되고, 팔로업 과정에서도 재발을 암시하는 그 튜머 마커이기 때문에 반드시 팔로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도멘 CT, 뭐 체스트 CT, 그다음에 그 펫CT도 디스턴트 메타를 알아보기 위해서 펫CT도 하고, 뭐 렉탈 캔서라면은 뭐 펠빅 MRI라든지 엔도렉탈 소노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사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부분에 메타가 있다라고 밝혀지면 수술하는 동안에 같이 수술을 하는 게 좋죠. 수술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멀티플하게 리버 메타스테이시스가 뭐 양쪽 롭에 다 스캐터드하게 떨어져 있다라는 거 아니고, 또 렁에도 보수 롭으로 막 퍼져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솔리타리 노듈이다, 솔리타리 메타다, 리버에 이런 경우에는 같이 리섹션을 해주면 큐레이티브 찬스가 생기고 나중에 예후도 꽤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대장암의 경우에는 다른 캔서와는 다르게. 그래서 대장암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렉탈 캔서가 있고 리버 메타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같이 동시에 수술을 해주죠. 그래서 뭐 다른데 메타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뭐 전이가 있으니까 수술 못해, 뭐 예후가 안 좋아,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디스턴트 림프노드 메타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인규날 인터널 일리악, 뭐 익스터널 일리악 노드가 있다라든지 뭐 그런 쪽에 파라오틱 림프노드 메타스테이시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스테이지는 설령 나쁠지언정 다 절제를 하고 나면 큐어 찬스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이 동시에 수술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이런 그래서 콜론 캔서의 목적은 당연히 그 프라이머리 캔서를 완전하게 절제를 해내고 컴플리트 리섹션을 하고 충분한 마진을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그리고 그 캔서들이 퍼져나갈 수 있는 림파틱 채널까지 완전히 림프 아데넥토미까지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컨티뉴이티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당연히 변을 볼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대변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중간에 어디가 끊김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대장암 수술의 가장 큰 원칙이 되겠고, 우리가 그 대장암 수술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될 점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캔서 위치가 되겠죠. 라이트 콜론에 있는지 뭐 렉툼에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
그 다음으로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 이제 사실은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가 아나스토모시스를 하고 수술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가장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긴 해요. 블러드 서플라이가. 메젠테리에서 블러드 서플라이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림파틱스가 드레이니지 되어지는 림파틱 채널을 완전히 차단해서 완전 프록시말까지 차단을 해서 퍼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 뒤에도 아직 좀 많이 남긴 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다음에 1시간 어차피 더 있으니까 너는 뭐 언제까지 하지? 실습을? 6월 셋째 주까지? 그 전에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응. 그때 나중에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하겠습니다.